컨텐츠 기획 2 14주차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트렌드 및 전략에 대한 FA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PPT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장르를 새로 만드는 특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사실 일본 컨텐츠의 그 전략을 관통하는 단어를 써라 그러면 모방입니다. 이미테이션. 이 모방의 전략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작동되는 국가고, 그렇게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로부터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하지는 않는 국가입니다. 동경타워를 가보면 에펠탑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또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나 이런 라데팡스 같은 신식 개선문도 동경에 가보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기념비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모방한다거나 베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나라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 문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모방의 힘은 흡수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흡수 역량. 흡수 역량은 뭐냐면 모방을 하되 모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잉여 수익을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나름대로의 새로운 트렌드 개발에 투입함으로써 모방으로부터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산과 응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장르들은 보면 기존에 있었던 특정 장르로부터 변형되거나 확산되거나 융합되는 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엽기 장르도 사실은 호러나 공포물에서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엽기라는 장르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은 느낌, 부정적인 느낌, 찝찝한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만화 장르가 만든 엽기 장르는 기분 나쁘면서 보게 되는, 그리고 찝찝하면서 기억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르적인 팬덤이 다른 장르보다 훨씬 더 깊고, 막 보기 싫어하면서 계속 보는, 욕하면서 더 찾는 뭐 이런 장르가 되는 게 엽기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정 장르라고 불리우는 일본 특유의 여성 만화 장르에서도 그 장르에 아주 옛날에 있는 캔디 캔디나 유리 가면처럼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BL 장르, 또 GL 장르 같이 다양한 로맨스의 동성애 장르가 또 특화된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로맨스 장르가 그렇게 특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로봇 장르에 대한 과폭력 코드, 과폭력 텍스트들이 하드코어 같은, 하드코어죠. 하드코어 같은 형태의 극단적인 장르로 확장되기도 하고, 또 이 로맨스 장르에 대한 경쟁적인 표현 양식이 하드코어 같은 포르노 방식으로도 특화되기도 합니다. 이게 일본의 장르적인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컨텐츠의 장르 만들기,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일본 컨텐츠 장르 만들기가 도대체 대표적인 두 장르, 순정 장르와 로봇 장르가 어떻게 더 확산돼 가고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 저기 애플 강의의 PPT에 적용되어 있는 첫 번째 그림들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참조해 보면 일본의 장르들이 얼마나 특이하게 융화되고 확산되고 변형되어 왔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토론 연구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르 만들기에 특기가 있는 일본의 비틀기, 이 전략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엽기 장르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라는 얘기와, 또 로맨스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동성애물로 가면서 GL, BL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BL의 장르는 또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례로 볼 때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일본 컨텐츠들의 장르 흔들기, 또 장르 만들기는 어느 영역까지도 진출하고 있는지, 지금 또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지 않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콘텐츠는 원래 일본 역사가 섬나라 역사고 천황이라는 왕은 있지만 막부 시대로부터 사무라이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칼을 쓰고 주인이 하루아침에 여러 번 바뀌고 성문화가 개방되고 이러한 일본 문화 속에서 일본 사회적 동의에 맞춰서 성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폭력적 표현에 대한 개방성이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사실 그 성적인 표현에 대한 개방성을 프랑스 중심의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 중심의 북미 지역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양한 그 잡지 문화와 또 동영상 문화에서도 일종의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 그 포르노그래피라는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진 게 이미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지역의 그런 상품과 유럽 지역의 그런 트렌드가 일본이 이 포르노그래피의 상품들을 만들어낸 순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따라가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이 만들어낸 과학 표현적인 양극단의 장르가 하드코어와 하드고어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타쿠층, 마니아층에 특화된 맞춤형 소비, 한정적인 소비, 하지만 지속적인 팬덤이 유지되는 소비, 그런 소비에 맞춰 가지고 일본 문화에서 극한 장르의 상품화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포르노의 포르노로 정의되는 하드코어 시장, 그리고 과도한 폭력, 과폭력 로 평가되는 하드코어 시장까지로 장르가 확장이 됩니다. 아마 그러한 장르적 확장은 어떻게 본다면 그 장르가 보여주고 있는 개방성 때문이라도 창작자의 창작적 영역조차도 그만큼 보장된 게 아닌가라는 역설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의 상상력, 일본 애니메이션의 상상력은 결국 이렇게 하드코어나 하드고어 같이 극단적인 형태의 표현의 개방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 넓혀진 영역 속에서의 크리에이티브의 가능성은 더 무한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드코어나 하드고어의 작품들이 아주 침잠해 있고 닫혀 있고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병 위인 풍첩이라는 정말 과도한 하드코어, 하드고어 작품이 국내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이 심의가 되고 많이 잘리긴 했지만 그런 수병 위인 풍첩 같은 작품이 개봉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세일러문 같은 작품 또한 하드코어적인 기법 자체가 숨겨진 일종의 그런 장르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낸 하드코어, 하드고어의 작품들의 사례가 결국 일본 전체 문화의 크리에이티브와 일본 만화적 상상력과 애니메 상상력이 어떠한 가능성을 그동안 보여줘 왔는 것인가, 또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연구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내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여러 가지 흐름들 중에 전후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출발점을 만든 사람은 데스카 오사무죠. 일본 만화의 갓파더고 일본 만화의 아버지인 데스카 오사무라는 외과 전문의 출신의 만화가는 유명한 일본 만화의 대표적인 장르들 철화 아톰, 리본의 기사, 그 다음에 밀림의 왕자 레오 뭐 이런 작품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작품들을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작업을 앞에서 선도했습니다. 동양의 월트 디즈니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걸로 뭐 우리가 말하는 무시 프로덕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스카 오사무의 프로덕션이 원래 데츠카 프로덕션이었죠. 이름이 무시 프로덕션 바뀌었지만 이 데츠카 프로덕션이 일본 최초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도 시도해 봤고 극장용 장편도 시도해 가면서 일본의 맞춤형의 연출 방식이나 촬영 방식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리미티드 기법, 제가 설명드린 리미티드 기법을 만든 것도 바로 이 데츠카 프로덕션인데 AI
데스카 오사무도 처음 만든 것도 일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실험성, 도전성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 정도로 데스카 오사무의 초기 애니메이션에 대한 도전들은 놀라웠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세대 중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세계적인 반열로 올린 사람이 있죠. 바로 그게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처음 만들었던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입니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가 성공하고 나서 일본의 거대 출판사들이 돈을 댔죠. 그래서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의 스튜디오가 바로 스튜디오 지브리고, 스튜디오 지브리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사수인 다카하타 이사오라는 감독과 둘이 혈맹을 맺고 평생을 함께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아마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2D 애니메이션의 역사적인 필모그래피가 바로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들입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그 다음에 이웃집 토토로, 그리고 그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연작들을 본다면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휴머니즘의 애니메이션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가, 모국적 캐릭터의 전통과 여성 캐릭터의 주인공화와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바다와 하늘에 대한 공간적인 확장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스튜디오 지브리입니다. 논문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아카데미상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프랑스의 안스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도 나오고 하여간 그 많은 필모그래피들이 그런 역할들을 다 해냈죠. 모노케 히메, 생과 치히로 행방불명 이런 작품 또한 영화제의 단골로 대상들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결국 이런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하타 이사오의 스튜디오 지브리가 보여주고 있었던 휴머니즘 전통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제 80을 넘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금도 작품을 만들고 최근까지 개봉작을 만들었던 그 전통은 어디까지 평가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전 인류적인 휴머니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그걸 보고 자란 세대 중에서 나온 대표적인 만화가였으면서 애니메이션 작가가 아키라의 오토모가치히로와 공각기동대의 오시이 마모루입니다. 우리가 이 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이버 펑크라고 얘기하죠. 이 펑크는 히피, 여피, 펑크로 이어지는 준기득권층, 사회 주도권층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과 반항의 이데올로기를 문화적으로 녹아내린 하나의 인종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히피, 여피, 펑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펑크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저항성이 결국 디지털 컨텐츠로 연동되면서 그걸 사이버펑크라고 얘기하게 된 거고, 그 사이버펑크는 먼 미래에 아주 암울한 SF, 암울한 기계의 문명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내면서 또 비판적으로 스토리화하면서 애니메이션에서도 포스트 휴머니즘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아키라와 공각기동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 작품들이 연작들 속에서 과연 그들의 사이버펑크는 무슨 주제의식을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줬는가. 특히나 그런 작품들이 가장 전 인류들에게 집중적인 팬덤을 형성했던 시기가 바로 90년대 말, 바로 밀레니엄 직전의 세계 말적 증후군이죠. 망한다. 모두 다 망한다. 더 나은 문명이 있을 것 같지?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협박조로 전 인류를 한쪽으로 몰아갔던 우울증의 가속력 있는 제안들. 그게 어떻게 본다면 다 사이버펑크의 기술적인 작품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모가치히로 오시이 마모루 이 두 작가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펑크가 또 확산되면서 또 그걸 보고서 10대를 보냈던 오타쿠들이 나오게 되고 그 오타쿠들 그룹이 만든 회사, 그 회사가 전혀 새로운 로봇 메카닉을 보입니다. 조종사가 타야 되고 사람이 조종해야지만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로봇 자체가 이미 영혼이 있는 사이보그고 다른 로봇의 공격으로 팔이 떨어지면 부속이 떨어진 게 아니라 피가 철철 흐르는 생체형 사이보그,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안노 히데아키라는 작가의
작품들이죠. 그 소년이여 신화가 되거라. 바로 이걸 명명했던 안노 히데아키를 중심으로 한 제작팀들이 만든 작품들. 바로 그러한 로봇 메카닉이 또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로봇 메카닉의 세계들. 야, 하여간 그 당시에 이 작품들이 TV 시리즈화되고 극장용으로 나오면서 뭐 돌격, 진격, 그러니까 그 조종사가 전혀 버튼을 누르거나 조종관을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앞만 보고 전진해가는 로봇의 돌격.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안노 히데아키 중심의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낸 로봇 메카닉의 생체형 사이보그 모습을 보여준 작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작품 이후에 등장한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을 보고 자란 세대의 오타쿠들이 또 등장하면서 이 신카이 마코토 같은 작가가 나오게 되고 사랑에 대한 연작들, 별의 목소리, 뭐 초속 5cm, 언어의 정원, 그리고 나서 또 이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큰 재난 3부작들, 재난 3부작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신카이 마코토의 또 다른 주제 의식이 어떻게 보면 작가 의식 자체가 작가주의가 대중성을 획득하게 된 독특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중단편으로 시작한 작가가 극장용 장편으로 성공하게 되는 계기들. 그러니까 이게 일본 만화가 가지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2D의 가능성은 끊임없이 새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의 신성들, 왜 신성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별들. 아마 이런 호소다 마모루나 또 신카이 마코토 같은 이런 작가들이 오토모 가치나 오시 마모루 같은 사이버펑크 내에서도 그런 사조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작가주의를 지켜내면서 2D의 전통적인 표현과 연출을 하나의 장르화했다는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가장 강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볼 때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보면 탈국적 캐릭터와 전 인류적인 내러티브를 잘 재현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향성이 워낙 강하고 또 우주나 SF 등의 디스토피아적 환타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슈화시키면서 일본식 담론을 정형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제작 방식이나 연출 방식, 그게 바로 3D보다는 2D가 훨씬 판타스틱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도 전 세계 2D 애니메이션의 중심과 주도권과 지배적 패러다임을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또 연장되면서 일종의 OTT 베이스드 애니메이션 OVA의 대표적인 시리즈물, 우리가 말하는 진격의 거인과 귀멸의 칼날들, 이런 작품들이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OTT를 중심으로 해서 2030의 애니메이션 마니아층의 강력한 팬덤을 또 형성하고 있다.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좀 장편으로 된 TV 시리즈를 계속 극장에 개봉해내면서 거기에 맞는 팬덤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보장해주고 지켜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할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민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쌤이 이번에도 얘기했듯이 뉴욕 코미콘에 2024년에 등장했던 일본 클래식 IP들의 여전히 지켜내는 팬덤들, 그리고 그들이 또 게임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패러다임 돌격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일본의 게임 IP가 여전히 애니메이션 IP로부터 많이 등장했고 많이 변형돼 왔고, 결국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전통적인 클래식 IP가 얼마나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로 이동해 갔는가가 현재 일본 문화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나블이라고 얘기하는 1990년대 세기말적 중국원에서 가장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만화 원작 IP,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 원나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전히 강력한 팬덤과 중장년층이 돼버린 그 팬덤 리스트들의 집토끼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구매와 키덜트로서의 홀릭된 소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나블을 중심으로 한 일본 캐릭터들의 잠재적 힘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40주년 된 드래곤볼, 그리고 여전히 닌텐도와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과 일본 게임계를 좌지우지하는 슈퍼마리오. 이런 캐릭터들이 결국 클래식한 IP의 잠재된 힘을 가지고 일본 전체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일본의 컨텐츠 테크놀로지의 혁신, 그리고 진화 패러다임이 서구 열강이 보여줬던 기술적 패러다임을 아주 빠른 시간에 흡수 역량의 힘으로 모방해서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장르를 형성했으며 게임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만들어냈다. 그게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 만들었던 제비우스나 또 다양한 아케이드 게임기를 일본이 지금은 다 게임보이로 이미 포함시켜서 여전히 더 재밌고 고화질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갤락이나 제비우스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바로 이러한 식의 아케이드 게임의 기기 독과점 공급 또한 일본 회사들이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 엑스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했죠. 콘솔 게임기와 또 게임보이의 독과점도 일본이 하고 있다는 것. 결국 이런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디바이스와 기존의 클래식 IP와의 연동, 이런 것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여전히 강력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소비 수단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복 구매와 충동 구매가 가능한 중장년층의 키덜트 소비를 일본 캐릭터들이 여전히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트렌드 및 전략은 다수의 일회성 소비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중독된 소비를 희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타쿠화된 집토끼들을 극대화시켜서 일본만의 독특한 장르가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들의 소비 또한 더 중독되고 갇힌다는 겁니다. 락인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일본의 가장 전형적인 소비 전략입니다. 컨텐츠 전략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오픈된 시스템 내에서 몰랐던 사람들을 집토끼로 더 많이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그들이 또 나가더라도 더 많은 집토끼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문화를 확장시켜간 데 반해서 일본 문화는 철저하게 정리되고 체계화된 상황에서 한 번 들어온 집토끼가 절대 나가지 않을 정도의 폐쇄적인 운영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장르로 점점 더 심오하게 들어가서 다른 산토끼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될지언정 기존 집토끼가 나가지 않게 잡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락킨 전략들이 사실 일본의 독특한 장르적 문화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굳이 설명을 자세히 하는 이유는 한국 컨텐츠 중에서 유단히 전망이 어둡고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또 다른 전략 또한 그러한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리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폐쇄적인 락인 전략으로서의 이데올로기와 장르적 실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왜 못하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한다면 보다 더 숏폼, 짧고 더 재미있고 더 독특한 장르로 개발하고 시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아마 오늘 14주차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트렌드 및 전략의 주요한 논문 주제가 아닐까, 아니 거기 강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컨텐츠의 장르 비틀기와 장르 만들기, 그리고 하드코어와 하드코어,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다카토 이사로 시작된 일본 애니메이션의 필모그래피의 연계성,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지브리 스튜디오의 전인류적 휴머니즘이 사이버펑크의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연결가 되고 안노 히데아키의 에반게리온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뉴 타입 로봇 메카닉으로 확산되면서 또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심화와 다른 영역에서의 작가주의적 상품을 만들어낸 호소다 마모루나 신카이 마코토 같은 새로운 신성들, 그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굳게 지키고 있으며 성장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OBA라는 OTT 베이스드 애니메이션의
한국만의 역할과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국적 캐릭터의 전 인류적 내러티브와 재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클래시컬한 IP의 오리지널을 통해서 만화와 게임으로의 확산도 어떻게 일본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톡방에 지금 설명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지정 발제자를 다 정리해 놨으니까 6명은 거기에 맞게끔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반적인 일본 애니메이션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일본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트렌드 및 전략의 F1 강의였습니다.